통합사회를 공부하는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통합사회 선생님입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이번 주 교실이 아닌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사회 내용을 이해하고 공부한다는 것이 좀 온라인상에서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기로 다짐한 만큼 선생님하고 같이 집중하고 힘내서 이번 시간도 열심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어는 교과서 22페이지의 행복의 의미와 기준입니다. 그 교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반도 있고 아닌 반도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나가는 것이 더 편안한 주제인 뒤에 나와 있는 서양의 행복관, 서양의 행복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여러분의 교과서는요, 22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선생님이 웬만하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귀로만 학습할 수 있게. 왜냐면 지금 몇 교시일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를 켜서 하루 종일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배들도 뭐 5교시나 6교시, 7교시가 되면 뭐 배터리도 나가고 인터넷도 갑자기 안 되고 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생겨서 선생님이 그 통합사회 시간만큼은 여러분을 정말 편안하게 온라인상에서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눈으로는 자신의 책을 바라보고요. 또 귀로는 선생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같이 내용 나가보도록 할게요. 또 우리 이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시간이나 아니면 화면을 보고 이렇게 지도나 표를 봐야 되는 또 시기에는 선생님이 화면을 켜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또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오늘은 자신의 교과서를 보면서 같이 필기하고 그렇게 학습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교과서 페이지는 22쪽이고요. 한 페이지를 넘겨서 이렇게 한번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뭐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고요. 이렇게 뒷장으로 넘기면 동양 서양의 행복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이제 동양과 서양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의 내용과는 또 와닿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행복이라고 했을 때 서양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서양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네, 서양의 행복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필기할 준비가 되었는지 잠깐 5초 정도 끊어가면서 쉬었다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자, 교과서 같이 필기하면서 나가볼 텐데요. 선생님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을 표시를 해줄 텐데 우선 여러분 교과서에 인쇄되어 있는 글씨는 모두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 갑자기 왜 행복 얘기가 나왔냐라고 한다면 그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누구나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거에서부터 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게 행복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서양 따로 동양 따로 모아놨는데 또 우리가 동양에 속해 있지만 또 서양의 이야기가 많이 더 와닿기 때문에 선생님이 서양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시를 할 텐데요. 검정색으로 그 시대의 흐름 먼저 알아야 돼서 표시해 볼게요. 고대 그리스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021년보다 이전에 고대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행복 이야기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 화살표는 또 고대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그 로마 대제국 시대라고 하죠. 로마가 천하 통일을 하고 있던 시기. 그때에서 이어서는 이제 중세라고 한다면 3번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그 AD라고 하는 시기에 신학이 발달했던 그때의 행복관이고요. 그 다음은 바로 근대입니다. 마지막이라서 그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뒷장 몇 페이지 넘어가면 또 중세는 뭐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여기 이 사람들의 또 명언 같은 것도 뒷장에 나오니까 선생님이 페이지 넘기면서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사람 이름은 뭐 이렇게 선생님이 말해주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했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용 나가면서 다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간의 흐름상으로 고대 그리스가 먼저, 그 다음 헬레니즘, 중세시대, 근대 이렇게 기억해 주면서 자,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이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이야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선생님이 똑같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머릿속에 이 많은 학자들과 이 많은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하지? 라고 고민한다면 우선 요 페이지의 색깔과 네모를 머릿속에 쾅 하고 찍어놓고 색깔별로 기억해 보는 것도 한번 한 가지 방법이니까 고려해 주세요. 자, 먼저 고대 그리스 아주 옛날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우리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겠죠. 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이야기로 이제 여러분이 알만한 책들에 소개되었겠지만 그 이야기를 직접 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철학자 중에서 인간이 중요하다고, 특히 뭐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이제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서양 철학에서 아버지 뭔가 인간이 중요하다고 처음 얘기한 사람 이렇게 하면 소크라테스고요. 그의 제자가 바로 플라톤이고요. 네, 물론 플라톤도 옛날 사람들 이름 끝에 이렇게 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멋진 이름. 근데 플라톤도 본명은 이제 아리스토클레스입니다. 근데 이제 왕족이었고 또 어깨가 넓고 엄청 멋진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어깨가 넓은 사람이라는 뜻의 플라톤이란 예명으로, 예명이 아니죠. 이름을 바꾼 거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였고요. 이 사람의 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우선 행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야기 자체가 행복해야 한다. 행복주의 사상. 네,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많은 주장들 중에서 인간이라면 행복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고대의 거의 뭐 최초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하게 행복을 이야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밑줄 한번 거볼게요. 행복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끝에 궁극적으로 가장 바라보고 마지막에 이루어야 할 그 무엇을 바로 행복이라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키워드는 여러분 행복이 아니죠. 우리 단원명 중요하잖아요. 행복에 대해서 배우는 거 맞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보았다 라고 보시는 게 더 키워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뭔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자의 목적은 행복이고요. 또 밑에 나와 있는 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인간 말고 동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물 말고 식물과 같은 다른 존재자들이 있을 때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잖아요. 동물의 존재의 목적은 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만 뭐 이들은 운동을 하고요. 또 식물은 운동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존재자들의 목적일 때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고요.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 이런 궁금증 생기죠. 인간과 이 친구들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네, 인간은 바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고요. 이 두 존재자는 비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지는 않죠. 나름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두 번째 문장 살펴볼게요. 행복은 그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된다라는 문장이 여러분 많이 어렵겠지만 아까 우리 소크라테스 이야기 했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첫 번째 철학자이고 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흐름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려왔을 때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기능, 다른 존재자들과 비교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바로 이성이라는 거죠. 해서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무척 짧지만 우리 밑에 나와 있는 그 자료와 함께 이따가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는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대 그리스는요, 여러분이 그 중학교 때도 사회 교과서에서 많이 봤겠지만 그 폴리스라는 소규모의 도시국가 형태였죠. 그래서 주변에 폴리스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거고, 아테네 이런 여러 가지 소규모의 공동체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개인이 중시하는 개인의 가치보다는 이 폴리스라는 조그만 공동체의 가치를 더 중시하며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도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하면서 그 공동체의 시민으로, 공동체에서 원하는 덕성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행복이겠죠. 근데 지금 헬레니즘 시대는요, 이런 소규모의 공동체의 폴리스가 집권하던 시기의 개인이 아니라 바로 로마 대제국이 하루가 지나면 전쟁, 하루가 지나면 전쟁, 매일매일 전쟁을 하던 시기예요. 그럼 여러분 볼게요. 내가 이렇게 안락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는 당연히 이성 중시하죠. 인간인 거 중시하고요.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전쟁을 통해서 다음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 되고, 또 눈 뜨고 일어나면 전쟁을 해서 왕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제 국가의 군주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나가는 전쟁을 하는 거죠. 나는 눈만 뜨면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목격하고 옆집에 있는 사람이 뭐 죽는 것, 그다음 우리 가족이 죽는 것, 이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맞닥뜨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통일을 하면서 영토를 넓혀 나가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 진짜 내가 이런 대제국에 살아서 너무 프라이드 막 뿜뿜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세계 시민, 그래 피부색은 다르고 뭐 너 중국인이야? 너 뭐 유럽 사람이야? 황인종이야? 흑인종이야? 뭐 이래도 우리는 같은 나라 사람이야 라는 이제 세계 시민 의식이 생길 것이고요. 극히 이제 개인적이게 되겠죠. 이런 시기에는 이렇게 되겠죠. 전쟁과 사회적 혼란에 따라서 불안 상태, 마음의 불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공동체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민이 되는 것보다는 아, 나는 정말 이렇게 전쟁을 매일매일 목격하면서 이 마음속에 불안이나 동요가 없는 상태가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학자가 2명이 있는데요. 학자가 아니라 이제 학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해서 이름 붙였는데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 1명, 그 다음에 스토아파라는 사람 1명, 이렇게 사람 이름을 기억해 볼게요. 우리 그 소크라테스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다.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흐름이 바로 스토아학파에게로 이어져서요. 볼게요. 정념에 방해받지 않는 초연한 태도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다. 네,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연 키워드인데 자연의 질서 선생님 뭐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네, 이성에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정념은 여기 보면 감정 있죠. 감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억누르기 힘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하는데요. 이성에 따라서 이 자연의 질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개인의 마음에서 이렇게 불안함,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토아파에게 언제나 나쁜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뭐 쾌락이나 고통이나 욕망이나 공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연의 질서가 이성에 따라서 질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따르고 이성에 따르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 정념을 제거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보는 것이죠. 내용이 어렵지만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성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인간에게만 있는 그런 이성이 맞는데 조금 개념상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성을 이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이렇게 똑똑하게 되려고 하는 이걸로 선생님이 이제 대신 개념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준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고 이성을 발휘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자연의 질서가 있겠죠? 공부를 500시간 하면 100점을 받는다. 분명히 이성을 발휘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것의 결과는 자연의 질서대로 100점을 맞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이성에 의해서 이성을 발휘하여 활동을 한다면 그것의 결과물은 자연의 질서로 자연스럽게 그 이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불안한 상태 이런 것이 없겠죠. 공부를 정말 많이 하면 그 이성, 똑똑함 이런 것들을 발휘하게 될 때 시험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 있나요? 네, 없죠. 그 많은 친구들이 느껴보진 않았겠지만 한 과목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이성을 발휘해서 진짜 모든 정열을 다 쏟았다, 열정을 다 쏟았다 라고 한다면 그 이성에 따른 활동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오고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안한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다음은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방금 전에 배웠던 스토아 학파가 바로 이성의 흐름에서 지식의 근원을 이성으로 보았던 학파라면 에피쿠로스는 그 반대입니다. 그 지식이나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근원은요, 이성이 아니라 감각이나 경험으로 보았는데요. 육체의 고통이 없고 감각이라고 써볼게요. 감각기관의 고통이 없고요. 이렇게 스토아파가 이야기하는 뭐 이성을 발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불안함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본 거죠. 그럼 선생님 뭐 지식의 근원 어쩌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하게 된다면 이러한 지식들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지식들을 이렇게 분류하고 그것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하자면 그 이성에 의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성에 의해서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1 더하기 1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아도 한 개하고 한 개를 더해봤을 때 그걸 꼭 해보지 않아도 2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성에 의한 지식, 뭐 삼각형, 뭐 사각형 이런 것들이죠. 경험하지 않아도 뭐 인간은 착하다 뭐 이런 것도 이성에 의한 지식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경험에 의한 지식과 감각에 의한 지식은 이성은 아니에요. 지식의 근원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얘기해 볼까요? 이제 컵에 뜨거운 물이 있고요. 이 뜨거운 물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 으악 하고 딘다. 나는 화상을 입는다. 라는 것은 여러분이 과학적 지식으로 몇 도의 물을 100도씨의 물을 이상의 물을 뭐 몇 도씨 이상의 물을 몇 초간 나의 피부를 접촉했을 때 몇 도 화상이 생기고 이런 것은 배우지 않아도 또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하지 않아도 그냥 손으로 바로 감각 으악 하고 뒤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성으로 알지 않아도 여러분이 경험과 감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감각으로 경험으로 알게 된 지식 이 이성으로 알게 된 지식보다 열등한가요?
아니죠. 충분히 이런 실험이나 관찰로 알게 된 지식들도 이성으로 알게 된 지식보다도 더 뭐 좋을 수도 있고 더 뛰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좀 우리 서양 철학의 흐름에서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보아야 또 다른 존재자와의 특성이 구별되기 때문에 이쪽이 또 이제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해서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이성에 의한 거, 뭐 자연의 질서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금 전쟁 많이 하는 시기에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공격해서 몸을 찌르거나 아프게 하는 것 없이, 그다음 마음은 내가 내일 죽을 거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 라는 동요가 없는 상태를 행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에피쿠로스 학파를 이렇게 보면 이제 쾌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쾌락주의라고 했을 때 그 쾌락이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쟁을 피하면서 소규모의 친구들과 밥도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것이 아니고 소식하면서 또 책을 읽고 그리고 산책을 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것을 쾌락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쾌락주의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2, 3학년 때 연계에서 다른 사탐 과목에서도 나오기도 하니까 우리 에피쿠로스 학파 잘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중세 세 번째, 여기 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요, 그 서양에서는 유한한 인간이 참된 행복에 도달하려면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영광고등학교의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자인 신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여긴 것, 중세의 행복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을 아무리 많이 발휘해도 그렇게 행복으로 바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신에 이렇게 하거든요. 은총이라고. 신의 은총이 내려져야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영원한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요. 그 구원을 받아서 그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과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천국에서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과서 뒷페이지에 이 중세 이야기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가서 설명을 또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35쪽으로. 네, 여기에 가면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해서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나중에 표시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필기만 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근대입니다. 선생님이 근대는 빨간색으로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근대는 이제 칸트라는 이제 사상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어디에서부터 연결할 거냐면, 우리 이렇게 소크라테스에서 이어졌던,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졌던, 스토아로 이어졌던 이성의 흐름. 인간이라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행복을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관한 만족이라고 여겼는데요. 뭐 행복주의자는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지만, 인간이 이렇게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실천하면서 산다면 인간에게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도덕 법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마음속에서 수립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칙이라는 걸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성을 잘 발휘해서 자율적으로 도덕 법칙을 수립한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원칙적으로 잘 살아간다면 행복이라는 것이 자연히 따라온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도덕 법칙을 지키는 것은 안 돼요. 근데 도덕 법칙을 이성을 잘 발휘하면서 지켜간다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노약자석에서 많은 항상 갈등을 할 거예요. 뭐 자는 척을 해야 되나, 일어나야 되나, 또 내가 뭐 자리를 양보했을 때
너무 착한 척한다는 또 시선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때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무. 너의 마음속에 의무인 행동을 해라. 그리고 마음속에서 뭔가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니? 그것은 바로 법칙이야. 모든 사람이 그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할 만한 행동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것 도덕 법칙으로 여길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급식실에서 새치기 하는 거 도덕 법칙으로 여길 수 있나요? 네. 법칙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할 행동을 그 모든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도덕 법칙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거 나한테만 해당되는 건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유리하게만 하려고 하는 건데? 의무가 아닌데? 라고 한다면 그건 도덕 법칙이라고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성이 작용한 게 아니고요. 다른 욕구, 신분을 상승하고 싶거나, 잘 보이고 싶거나, 친교를 하고 싶거나 이런 다른 욕구들이 여러분의 의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 의해서 도덕 법칙을 수립해서 그대로 행동을 한다면 행복에 자연히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옆에 공리주의 학자를 살펴볼 텐데 선생님이 색깔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공리주의자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벤담, 밀 두 명이 있는데 보라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의 흐름 아까 나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감각 그리고 경험에 의한 지식을 중시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흐름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감각에 의한 지식이나 경험에 의한 지식도 자명했잖아요. 틀리지 않았죠. 맞았잖아요. 이것을 중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행복주의자예요. 써볼게요. 행복을 이제 마땅히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쓸게요. 행복은 쾌락이다. 근데 아까 선생님 에피쿠로스 학파 할 때 쾌락주의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소극적으로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인데 주의라고 써야겠네요. 기억나시죠? 적극적으로 막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 그리고 대규모 공동체에서 집단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쾌락주의였다면, 잠깐만요. 네, 화면을 선생님이 잠시 다른 데로 나갔다 왔네요. 이번에 행복주의는 사회적 쾌락주의로 행복이 마땅히 가장 좋은 것이라면 그 쾌락, 행복을 사회적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리주의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자세히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우리 심화로 공부하게 될 때 2학년이나 3학년 때 공부하게 되겠죠.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개인적인 쾌락이 아니라 한 명의 쾌락보다는 두 명의 쾌락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 것이죠. 행복의 크기는요. 한 사람의 행복은 하나, 두 사람의 행복은 두 개입니다. 누구도 숫자 1 이상일 수 없는데요. 이것은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공리주의의 설명 한번 밑줄 그어보도록 할게요. 쾌락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고통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그릇된 행위로 여기는 윤리학설. 말만 어려운데요. 여러분의 행동에서 쾌락을 바로 증진시켜주는 행동은 다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행동으로 좋은 것이고요. 유용성을 주는 행위, 쓸모를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행복한 곳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쓸모가 없거나 필요가 없거나 고통을 주거나 불행을 준 행위는 전부 다 악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행복으로 이끄는 것, 아닌 것들은 불행으로 이끄는 것, 이러한 판단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눠서 행복을 추구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에서 이 한 표만 머릿속에
딸깍 해가지고 이렇게 뭐였지 하면서 기억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뒷장에 나와 있는 이 사상가들의 행복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같이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했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같이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서양의 행복론이었습니다.